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를 알게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2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뭐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97년 전인 1927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방송이 개국돼서 방송을 첫 전파를 시작한 날입니다. 저도 뭐 평소에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뜻깊은 2월 16일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 개시일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방송의 산 역사이시고 산 증인 되시는 한국방송인동우회 한영섭 회장님 그리고 6.25 종군기자의 회장을 같이 맡아서 수고해 주시는 한영섭 회장님을 모시고 방송 개국과 관련한 방송 개국 이후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얘기들을 한번 나누는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영석 선배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기억하기에는 이제 1927년 2월 16일을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 개시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개국하기 위해서는 또 아무래도 얼마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어야 될 것이고요. 또 그때는 외정 때 일본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한 선배님께서 좀 그 개국 전의 얘기를 조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개국에 대한 방송국 개국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될 것은 제가 192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경성방송국이 개국하기 1년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네. 그 대부분의 경우는 뭐 제가 체험을 하지 않는 거고 그동안에 방송단체에 한 30년 정도 관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서 그 자료에 이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경성방송국에 제가 1949년도부터 입사를 해가지고서 1960년도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선배 방송인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 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배님이 방송국에 들어가시던 1949년은 서울중앙방송국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서울중앙방송 그 당시에는 공보처 서울중앙방송국에 정부 수립과 동시에 그 방송국이 공보처 산하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927년 개국할 때는 경성방송국이었지만 그때는 경성방송 1945년에 이제 독립이 되고 1948년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출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배님은 1949년에 이제 방송국에 들어가시게 된 거죠. 그때는 이제 서울중앙방송국. 그렇죠. 네. 그래서 그 1927년 2월 16일에 경성방송국이 개국을 했는데 그 방송국이 개국하기에 앞서가지고 시험 방송을 갖다가 한 2년 6개월 동안 조선 총독부 최신국 주관하에 그 시험 방송을 갖다가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사옥을 지은 게 1926년 7월에 착공을 해서 그 해에 개국을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해에 무척 장마가 길고 해서 개국을 못하고 그 다음에 1927년에 개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에 대해서 그 과정을 미리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원래 이 처음으로 방송이 시작된 게
1920년도에 미국의 KDKA라고 하는 네. 그 방송국이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게 미국 저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건데요. 네, 피츠버그에 있다고 그러죠. 네. 근데 그 전에 그 방송에 그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토양을 만들어 준 사람이 그 과학자들이 네. 몇 분이 있었어요. 1985년도에 그 마르코니라고 저 무선 통신. 이태리 태생 네네. 그 과학자고 그런데요. 그분이 무선 전신을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무선 전신에 기반해서 방송을 연구하게 된 거죠. 그리고 1906년인가에 포레스트라고 하는 미국 과학자가 삼극 그 진공관 진공관, 그러니까 그 라디오 수신기에는 뭐 송신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진공관인데 그거를 개발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방송을 연구하게 된 게 1906년부터입니다. 네. 그때 뭐 물론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유럽에서도 그 영국, 프랑스, 이태리, 소련 그리고 뭐 저 체코 그런 데서 방송을 연구해서 시험 방송을 하고 했더랬죠. 네. 그리고 동양권에서는 중국하고 일본.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KDK의 미국의 방송이 시작된 그 무렵부터 연구들은 모두 다 진행이 되고 했더랬죠. 그래서 방송이 일본에 먼저 도입이 돼가지고 일본에서 그러니까 KDK 방송이 시작된 후에 5년 후에 일본의 NHK가 시험 방송을 성공시켜서 방송을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그 2년 후에 네. 그러니까 KDK 방송이 방송을 시작한 후에 7년 후가 되죠. 네. 네. 그 우리나라에서 방송을 7년 후에 시작하고 상당히 빨리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방송이 그 시험 방송 할 때부터도 우리나라의 그 단체나 기업에서도 모두 시험 방송을 하고 했더랬어요. 네. 규모는 크지 못했지만 그 중에서 제일 규모를 크게 한 데가 조선일보였어요. 조선일보. 그래서 그 신세계백화점에서 시험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신세계백화점이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미스코시라고 네, 미스코시네. 그 삼월이라고 써가지고 그 미스코시라고 부릅니다만 거기서 시험 방송으로 하기도 했더랬어요. 그런데 그 송신기에서부터 그 방송 설비에 무척 많은 돈이 들어가요. 경성방송국도 전액을 조선식산은행에서 20만 행, 그 당시에 일본 돈으로 20만 행을 전액 기체를 해서 송신기를 사고 방송국을 설립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20만 행이라고 한다면 당시 쌀값이 한 가마니에 5행 했을 때예요. 네. 일본 행으로. 네. 그때 일본 통치하였으니까요. 5엔을 하는 쌀 한 가마에 5엔 하는 시대에 20만 행을 기체를 했어요. 엄청난 네, 돈이죠. 그렇군요. 그 우리나라의 그 토착 기업들도 선뜻 나서지 못한 이유가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국을 못했던 겁니다. 네. 여하간 조선 청동폭 산하의 그 최신국에서 시험 방송을 하면서 그 출력을 갖다가 처음엔 100와트에서부터 시작해요. 나중에 뭐 50와트,
200와트, 500와트 이렇게 해가지고서 개국 당시에는 1kW로 그 출력을 방송 출력 그저 킬로와트가 뭐 그 출력 단위를 얘기합니다만은 그게 많을수록 방송 전파가 멀리 퍼질 수 있다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네, 도달거리가 걸 수 네, 있네. 그렇습니다. 그저 전파에 미치는 거리죠. 그래 그저 경성방송국이 개국할 때 20만 행 가지고도 모자랐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그 말코니 송신기 1kW짜리를 들여놓을 때 23만 행.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본 잠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참 돈이 없어서 쩔쩔 맸던 모양이에요. 그래 개국하는 거는 마셨는 대로 1927년 2월 16일에 바로 오늘입니다만은 그 개국을 해가지고서 그 당시에는 그 우리말은 30%, 아, 일본말은 70% 이런 네. 비율로 네.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양쪽이 다 불만이에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말을 잘 해석을 못할 그런 시기였거든요. 뭐 지금으로부터 97년 전이니까요. 네, 네, 네.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또 우리말을 갖다가 잘 모르는 게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그래서 서로가 불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방송이 나올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위치 잘 안 꺼버리고 듣고, 네. 또 방송이 일본 방송 끝나고서 저녁 7시부터 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키지만 일본 사람들은 꺼버리고 아, 네. 그 당시에 라디오 보급 대수가 1440대였어요. 전국에요. 네. 네. 1927년 네. 개국 그 무렵에 그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 청취료가 라디오 수신기도 비쌌지만 청취료도 엄청 비쌌어요. 그 당시에 기록을 보고서 제가 말씀드린 수신기를 갖고 있었으면 동시에 또 청취료도 냈어야 됐군요. 청취료를 내야죠. 아. 근데 청취료가 2엔이었어요. 네. 2엔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쌀 한 가마가 5엔인데 네. 2엔이라면 아마 요즘 쌀값으로 환산을 한다면 한 15만 원 그렇겠죠. 그렇게 되죠. 네. 엄청 거의 비싸죠. 반가마 정도 네. 되니까. 뭐 얼마 듣지도 못하면서 그 많은 수신료를 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그걸 또 몰래 들으면 엄청 비싼 그 벌금을 물려요. 아, 그 라디오 수신기가 있는 집에는 대문 앞에 이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플레이트를 붙여놨어요. 네. 표시가 돼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도 수금원이 오는 게 아니고 2달에 한 번씩 우체국에 가서 그 직접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 네. 비싼 돈을 또 네. 네. 가서 납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수신기 대수가 늘어날 수도 없고 청취자도 늘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의 재정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중앙방송국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송을 분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말 방송은 우리말 방송대로, 일본어 방송은 일본어 방송대로 분리해서 방송을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세웠나 봐요. 근데 그러자면 송신기도 2개가 또 있어야 되고 장소도 비좁고 해서 연희 송신소라고 해가지고서 그 지금은 그 서교동 행정구역으로 아마 거기가 네. 서교동일 네. 겁니다만 거기다 제법 넓은 터에다가 그 송신소를 만들었어요. 그 출력도 늘리고
그래서 그 이원 방송을 시작을 네. 한 거죠. 우리말하고 그 일본말하고 이중으로 이원 방송을 하면서부터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은 뭐 뉴스도 그때는 뉴스가 방송에 기자가 없어서 공동통신이라고 하는 그 통신사에서 오는 그걸 받아서 방송을 하고 그리고 그 증권 시세를 뭐 하긴 했는데 증권보다만 쌀값 시세 아, 그 네. 인천의 그 쌀 시장이 상당히 컸더만요. 그 시세를 그 전화 연락을 받아서 주로 그거를 하고 그리고 만담 그리고 그 국악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고 동요까지 동요까지. 네. 그래서 상당히 활발하게 했다고 해요. 방송을 활발하게 확장을 하고 했던 게 일본이 자국민이야 물론 자국민을 위해서 그래 하긴 했겠지만 한국민을 위해서 한 것보다는 식민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방송을 확장시켰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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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말 방송에서는 그 당시에 이미 우리말 사용을 학교나 뭐 그 관공서에서는 쓰지 못하게 했었어요. 네. 일본말만 네. 쓰도록 하고 했는데 그래도 그 방송국에서만은 유독 표준 조선어 방송을 했어요. 우리 방송인들이 주장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한 거예요. 네. 그게 상당히 뜨지는 일이죠. 그 표준어 방송은 지금은 그 맥을 이어가지고서 요즘 그 지상파 방송들이 이 표준어 방송을 그거 하는 그것도 그때부터 이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선배님 그럼 조선어 방송하고 그 당시에 총독부가 강하게 진행했던 그 창씨개명하고는 어떤 서로 네, 그 장례식 개명이 1941년도에 일본이 미국에 선전 보호를 해가지고 호놀룰루를 네, 그 네, 네. 기습 공격했던 거 진주만 아닙니까? 공격. 네, 진주만 네, 공격. 네. 그게 1951년 12월 8일이죠. 네. 12월 미국에서 7일이고 그때부터 그 상당히 그 탄압이 좀 강화됐더랬어요. 그래서 그 한국 출신의 청년들을 일본군으로 강제 정집을 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한반도는 하나다 해가지고 소위 내선일체. 내선이라는 게 일본은 저희들이 내지고 네. 여기가 조선이라고 해서 그 내지하고 조선이 하나다 해가지고 내선일체라는 슬로건을 내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성을 다 바꾸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게 창씨 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성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금방 그대로 순응할 수도 없는 거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성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꿉니까? 그렇지만 또 그 성을 바꾸지 않으면 애들 학교에 입학도 안 되고 관공서에 서류를 내도 창씨를 안 하면 받아주질 않고 그렇게 완전히 강제해죠. 그래도 그런 시기에 우리 조선어 방송이 있어서 그래도 민족혼을 좀 그렇죠. 살리고 네. 창씨개명이 근데 좀 조선어 방송 지체되는 그런 네, 효과가 있나? 조선어 방송은 그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못하게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연희송신소가 1933년부터 우리말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40년대 초반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말 표준어 그 강습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거기서 특별할 만한 거는 우리 그 선배 방송인들이 한국인 방송들이
외국에서 오는 그러니까 중국의 임시정부에서 보내는 방송. 그 당시에 또 미국에서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그러니까 그 고국 동포에게 고한다는 방송을 갖다가 늘 했던 거예요. 네, 네. 그거를 중국은 그쪽 그 장기석 정부에서 협조를 해서 방송을 해줬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국 정부에서 협조를 해주고 해서 방송을 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방송을 하는 게 그 당시에 일본은 뭐 외부의 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을 했어요. 심지어는 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었는데 네.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어요. 아, 그 미국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그리고서 우선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성능 수신기 네. 그걸 강제 회수를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선교사를 통해서 그 미국의 소리 방송도 들어서 국내 독립지사들이 그 해외에 우리 임시정부나 이승만 박사가 활약하는 그 상황을 얘기를 듣고 국제 정세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네. 그때부터 완전히 차단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아까 그저 수신기 종류를 잠깐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수신기의 진공관이 많을수록 성능이 좋은 겁니다. 네. 그런데 진공관이 4개 이상 달린 성능 좋은 수신기는 다 회수해 갔어요. 그래가지고 보급형이라고 해서 진공관 3개짜리 삼각진공. 그 국내 방송만 들을 수 있는 그걸로 보급을 한 거예요. 값을 낮춰가지고서. 네. 네. 그런데 우리 그 방송인 선배들이 밤중에 그러니까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숙직자들하고 함께 그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들었어요. 아, 그 이승만 박사가 방송한 것이 지가 나중에 입수해가지고 그 방송에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 방송 내용이 일본이 곧 망한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협조는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머지않아 일본의 불벼락이 떨어져서 일본이 항복하게 될 거다. 이걸 방송을 했어요. 그때는 뭐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때 뭐 일본이 동남아 지역을 진출을 해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네. 방송만 했지. 뭐 원래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이 미드웨이 그 해전에서부터 승패가 가려져 가지고서 네. 일본이 네. 패망길로 네. 들어섰는데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망했다는 얘기도 일체 없었는데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그 선배 방송인들이 들어가지고 그 방송국에 늘 그 정보를 얻으려고 기사를 얻으려고 출입했던 그 홍익범 씨라고 원래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 유학을 하다가 귀국해서 일본 때 얘기입니다만은 네. 동아일보 정치부에서 근무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 독립지사들하고의 그 유대를 늘 가지고 있었댔어요. 그분이 방송국하고 연락이 돼가지고서 그 정보를 그 송진호 씨, 이인 씨, 뭐 그때 여우정희 씨, 뭐 아무튼 민족 진영의 그 독립지사들한테 연락을 해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술자 가운데 성기석 씨라고 하는 분은 그 손수 단파 수신기를 만들었어요. 아, 네. 그게 거의 시기가 같은 시기인데 이게 일본 관원한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국에 종사했던
한국인 직원이 한 30여 명 이상이 일본 관원에 잡혀가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서 그 시내에 있는 그 소위 일본이 말하는 그 비협조적인 그 인사들을 갖다가 그 죄명을 그 방송을 들었다는 죄명을 씌워가지고 한 350명을 잡아갔어요. 네. 심지어는 라디오 수신기 수리하는 사람들까지 잡아갔대요. 그 잡아다가 그 당시에 뭐 그 일본 경찰의 그 고문이라는 건 뭐 악명 높은 것이었습니다만은 그게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래가지고서 20여 명이 실형을 당했어요. 실형을 받고 2년 이상의 그 형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일도 또 그 당시에는 하나도 보도가 안 됐어요. 네. 일본이 통제를 하는 건 물론이고 그 무렵에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폐간을 당했어요. 강제 폐간을 예, 당했어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뭐 국내 신문에서도 보도할 길이 없고 일본 사람들이 발행하는 신문에서는 보도할 이유가 없고 그걸 우리는 단파 방송 연락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 운동이라는 게 뭐 이런 스포츠의 운동이 아니고 3.1 운동에 네, 네. 복용가는 네. 운동이라고 해서 단파 방송 연락 운동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다 그냥 그 형을 살고 하다가 뭐 그 공문에 못 이겨서 그 순국한 분도 몇 분 계시고 해요. 그런데 그 지금 얘기했던 성기석 씨는 형을 살다가 8.15 해방 때문에 해방 후에 그 추록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다시 방송국으로 복귀를 해서 그 해방된 우리나라의 방송국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네. 지가 그걸 볼 때도 성희석 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모진 고문 때문에 척추를 당하고 해서 무척 그 고통을 호소했더랬어요. 그런데 그 양반은 일체 그런 자랑은 안 했어요. 이런 독립운동을 했던 기록이 해방 후에 그 재판 기록에서 비로소 나온 얘기입니다. 재판 기록엔 그게 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단파 방송 연락 운동까지 비록 일본이 점거했을 때에도 그런 그 독립 운동을 우리 방송인들은 했던 거예요. 네, 네. 선배님 그러면은 그 1927년에 이제 우리 JUTK가 개국해서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18년 정도 방송이 진행됐는데 네. 그 사이에 처음 생긴 방송으로서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기억이 새로운 그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화 같은 것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 몇 가지 제 기록에 보면 복혜숙 씨도 나오고 뭐 네, 그러던데. 그렇죠. 네. 방송극은 그땐 방송 드라마라고는 안 했죠. 방송극이라고 했는데 그때 복혜숙 씨가 그때도 유명했어요. 네. 그래서 그 복혜숙 씨가 나오는 방송에는 또 청취자들이 몰리고 그 당시에 그 효과 음악도 효과 음악이 아니라 효과도 그러니까 사운드 에펙트죠. 네, 네, 네. 그 모이로 그 소리가 나게 하는 건데 그래 뭐 저 파도 소리를 내려면은 그 전에 그 키라고 있었어요. 이저 곡식 까부르는 나락을 네, 이렇게 네, 네, 저 가려내는 네. 그 키에다가 그 콩이나 팥을 넣어가지고서 그래 이렇게 기울여가면서 이러면 막 그 파도 쓸려가는 소리 소리가 네. 납니다. 그렇게 효과 음악을 내기도 오고 그리고 새소리를 갖다가 녹음을 하겠다고 해서 뭐 닭 우는 소리 뭐 그런 걸 하려고 해서
그래도 잘 우는 닭을 갖다가 구해다가 스튜디오에다 저 가둬놓고서 그리고 그 불을 깜깜하게 막을 쳐서 불이 안 보이 불빛이 안 보게 하고 해서 그 음악을 내려면 그 저 효과를 내려면 그 휘장을 걷어내는 네. 거예요. 그러면 닭이 날이 밝은 줄 알고 울 걸로 알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 며칠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닭이 그 밀폐된 공간에서 더군다나 그때들은 모두 담배들을 많이 피웠잖아요. 네. 스튜디오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했는데 담배 연기에 그냥 그러니까 닭들이 그 호흡을 못 해가지고 다 폐사를 한 일이 있었어요. 제야의 종을 울린다고 해가지고 그 연말에는 그 철야로 네. 있다가 그 12시가 되면 제야의 종을 치는데 인근 절에서 저 불경 할때 그러니까 그 절을 빌려다가 제종을 쳤어요. 네. 네. 근데 제종으로 치고 난 다음에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돌려주질 않아서 아하. 그 절에서 그냥 그 다음 날 법회를 못했다고 그래요. 네. 네. 뭐 다 그 요즘으로 생각하면 참 넌센스 네, 같은 네. 얘기죠. 그리고 그 당시에 15가 뭐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삐 하는 건데 15는 그 태엽을 감는 최전시계라고 하는 걸 갖다 놓고 아나운서가 그걸 보고서 차임을 치는 거예요. 네. 근데 차임 속도가 아나운서에 따라서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하니까 제 시간에 차임을 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임에 맞춰서 소방서, 네. 광화문의 아. 그 소방서의 망로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때 뭐 그 서울에 빌딩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때 방송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서울 시내가 다 보일 정도로였으니까요. 근데 유독 소방서의 막루만은 그 위에 사이렌이 있고 했는데 그 차임 소리에 맞춰서 그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몹시 근시인 아나운서였는데 네. 뭐 이름이야 밝힐 필요 없습니다만 그 사람이 시계를 잘못 봐가지고서 차임을 2번을 쳤어요. 아, 예. 근데 소방서에서는 차임이 2번 울리니까 2번은 사이렌을 울리고 했더랬죠. 아무튼 그 당시엔 좀 그 네. 설비도 열악하고 했으니까 그 뭐 진짜 옛날 얘기죠. 저도 뭐 네. 그 저 선배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요즘으로 치면은 뭐 방송사고라고 그러는데 일단 이런저런 다양한 방송사고가 많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는 2층에 조그만 숙직실이 있었는데 숙직 아나운서가 아침에 일어나서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는데 창문으로 물이 흘렀단 말이에요. 네. 그 숙직하는 사람이 소변을 봤는데 이건 뭐 늘 그렇어요. 소변을 봤는데 비가 오는 걸로 알고 아. 그때도 기상청 기상대라고 해가지고 그때 관상대라고 했죠. 관상대하고 그 연락을 받으면서 했는데 당장 그 창에 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보니까 비 오는 줄 알고. 지금 서울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네.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했더랬죠. 네. 뭐 이거야 뭐 방송에 네. 나갈 일은 아닙니다만은 네. 해방될 무렵까지 아무튼 그 수신기도 1940년대 무렵에는 한 20만 대로 늘어서 그때는 조금 아마 저 방송 재정도 좀 네. 나아지고 네.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경상방송국이 그 일본 천황에 항복 네. 선언하는 거를 중계 방송을 했죠. 네, 네. 그것도
경성방송이 있었으니까 또 방송을 할 수 있었죠. 그 방송이 나오기 전에부터도 그 직원들은 되게 좀 짐작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 브라카트라든가 뭐 그걸 갖다가 일본인들 몰래 만들어 놓고 했더랬어요. 방송이 나가고 난 이후에 뭐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도 뭐 아는 사람들은 짐작하고 뭐 대부분은 모르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저는 그 3년 후에 네. KBS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황은 그냥 전해오는 얘기 네. 그리고 그 기록을 보고서 얘기입니다만은 해방되자마자 그 한국인 직원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해굿이라고 그 국악의 태도입니다. 네. 그 양반이 일정 때도 그 방송국에 근무를 하면서 그 한국인들의 그 소위 지도자 역할을 했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제 우리 손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때 회의를 열고 그때부터는 일본 사람들이 관여를 못하게 했더랬죠.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원수가 그러니까 방송할 그 인원수가 전국에 그러니까 그 당시엔 38선 거기 전이니까요. 전국에 한 1,000명 그냥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중에 한 700명, 일본 사람들이 300명. 네. 그러니까 그 전국 통틀어죠. 그러니까 완전히 주도권을 한국 사람들이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해방 직후부터 방송이 차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방송인들이 700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 차질 없이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방송이 무척 그 당시에 그 어려웠더랬죠. 근데 그 무렵에 단체들이 그 뭐 정당 단체 할 것 없이 그냥 우후죽순같이 생겼어요. 네. 그 중에는 좌익 단체들이 방송국을 점거하려고 방송국이 다 몰려오고 했더랬어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그걸 막아냈어요. 우리 정부가 쓸 때까지 여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요. 네. 그냥 저 해방됐다고 해서 그냥 도망가 버렸으면 그 좌익 세력들이 다 장악할 수 있었어요. 아, 네. 그런데 미군이 그 일본 군대 무장 해제 시키기 위해서 진주한 게 9월 9일이에요. 그냥 8월 15일부터 9월 9일까지는 버텨낸 거예요. 20일 넘게. 네. 이 미군이 와서 그 방송국 경비도 하고 미국 군정청에서 방송국을 관할하게 돼서 그때부터 미 군정하에 관할에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미 군정하고도 원활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 해방 직후에 그저 신탁 통치라는 게 있었어요. 네. 예, 연합국들이 네. 한국이 바로 독립 정부를 세울 능력이 없으니까 3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한다고 해서 결정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 진영에서는 맹렬하게 반대를 했죠. 우리도 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반탁이죠. 굳이 미 군정이 신탁 통치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 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미 군정하고의 마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방송 기자가 생겨서 우리 방송에 선배 기억인 분이 그 문재안 씨라고. 네, 네. 문재안. 네. 예. 그분이 그 원래 아나운서를 하다가
그 방송 기자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그분이 그 기사를 작성을 하고 통신을 아레인지해서 뉴스를 만들고 그랬더랬죠. 그리고 그 군정청이 그 독립 지사들 그 만나고 하는 것도 그분이 하고 했더랬죠. 근데 그분이 신탁통치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따를 수 없다고 단판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군정에 눈밖에 날 수밖에요. 그래서 그 양반이 한때 파면을 당했더랬어요. 아, 그때도 민족 진영에서는 신탁통치 반대를 맹렬하게 외쳤죠. 그래서 3년도 못하고서 신탁통치 끝내고 1948년에 우리 정부가 세운 네,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에 유엔에서 남한에 그러니까 전국 한반도에 합법 정부라고 해서 승인을 하고 네. 그 이북에서 그게 그 수용이 안 되니까 남한만이라도 그 단독으로 선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선거를 해서 입법 의회를 네, 만들어서 지원국회가 우리가 만들어진 거죠. 정부를 네. 탄생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에 우리 정부가 세워지면서 그 우리 정부의 공보처 산하의 방송국으로 편입이 됐어요. 아, 네. 근데 그땐 방송국이 자립도 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아까 얘기한 문재한 기자는 의욕은 앞서서 그냥 열심히 뛰긴 했는데 집에 양식이 없는 거예요. 하, 그래서 자기는 누님 댁에 가서 식사를 때우고 자기 부인은 그 친정에 가서 네. 그 네. 끼니를 때우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우리 선배들은 방송을 지켜냈어요. 예. 네. 참으로 그 우리가 이 1927년에 공식적으로 JODK가 개국한 이후에 18년간 이제 저거 독립될 때까지 18년간 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21년간 네. 정말로 부족하고 열악한 형편에서 네. 우리 선배 방송인들께서 정말로 독립운동 이상으로 방송을 정립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해주신 그 얘기를 오늘에서 이제 다양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저도 후배 방송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고 네, 그렇죠. 좀 짜릿한 느낌이 들고 오늘 2월 26일을 정말 우리가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분들의 공로는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드려야 됩니다.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일정 시대에 고생하면서 방송을 시켰던 분 가운데서 몇 분이 6.25 전쟁 때 납북되셨고 그리고 생전에 계셨던 분들도 다 타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그분들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 네. 네. 선배님이 아니셨으면 선배님이 지금까지 생존해 주셔서 그래도 아니옵시다. 97년 전부터 한 80년 전까지의 얘기를 그래도 이렇게 소상하게 실감 있게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아니옵시다. 뭐 얘기가 상당히 미흡하고 했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기록을 그 좀 살펴보고 선배 방송인들의 말씀들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널드 TV 시청자 여러분, 1927년 2월 16일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 JODK가 개국했습니다. 사실은 1925년에 도쿄에서 JOAK 도쿄 방송이 도쿄 NHK가 개국했고 또 그다음에 JOBK 오사카, JOCK 나고야 그 다음에 우리 서울 경성의
JODK 경성방송국이 개국돼서 이제까지 그래도 97년의 역사를 한국 방송 역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한 2년여의 시험 방송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 라디오가 뭐 4천여 대밖에 없던 시절을 거쳐서 1959년에 우리나라에 TV가 시험 방송을 했고, 그다음에 60년 12월 31일 TV가 정식으로 개국을 하고, 또 TV가 생긴 이후에 흑백 TV, 칼라 TV를 거쳐서 지금은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됐고요. 요즘에는 뭐 케이블 TV, IPTV, 그다음에 유튜브 할 거 없이 여러 가지 방송 매체와 포맷이 다양해졌습니다. 이러한 97년여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송, 여러분 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방송이 있기까지 초기에 어려운 시절에 많은 어려움을 딛고 우리나라의 방송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선배 방송인들의 역정, 그 헌신, 희생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오늘 귀한 분, 우리 한영섭 선배님을 모시고 그 시기의 얘기와 또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비사, 비화, 그리고 이런 일화를 듣게 돼서 얼마나 흐뭇하고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영섭 선생님 더욱 건강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방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